어머니 몫은 없어요. 한 푼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을 때 이미 이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삶도 남편과 함께한 수십 년도 그 한마디로 마무리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법원 판결이라도 내려진 것처럼 단정한 목소리였다. 그 애는 몰랐다. 조용히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잘 보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끈질기게 기다린다는 것을.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주가 끝날 무렵이면 말수 적은 노인의 집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터였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한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 김영호의 유언장이 낭독되는 자리였다. 하얀 벽, 길게 놓인 나무 회의 테이블, 정돈된 의자들,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창밖으로는 버스와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서쪽 하늘은 겨울답게 희뿌옇게 내려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러면 고 김영호님의 유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가볍게 고르고 있었다. 영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2달. 아직 사식구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였다. 마음의 준비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듣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류를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재산 목록, 예금 잔액, 주식, 연금, 건물 지분. 익숙치 않은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딸 소연의 이름이 나왔다. 손주들의 이름도 나왔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세운 장학재단인 영호교육재단의 이름도 들렸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내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 잠깐 다른 생각을 한 건가 싶어서 나는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문장을 다시 더듬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김순자의 이름은 없었다. 내 목, 내 권리, 내 자리는 이 종이 위에서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아직 질문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깨트린 사람은 나도 변호사도 아닌 며느리 미나였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어머니는 상속에서 빠지시는 걸로 이미 정해졌던 거예요. 병원에 계실 때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국민연금도 있고 사시는 아파트도 계속 거주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현금하고 주식은 다 저희 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재단도 제가 맡아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 부분 다 정리된 거잖아요, 변호사님. 변호사는 애매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피상속인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의사를 밝히셔서 그 내용대로 유언장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귀에는 부담스럽게 가볍게 들렸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아무 말 없이 종이에서 지워버린 사실 앞에서 저런 웃음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 한구석에서 떠오르고 또 가라앉았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요. 변호사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스치듯이 바라보았다. 어머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겠어요. 어머니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납정터람 내려앉았지만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 말이나 쏟아냈다가 나만 추하게 보일 것 같았다. 나는 서류 위에 찍힌 남편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또박또박한 글씨체,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수도 없이 보았던 글타들. 그런데 그 옆에 붙은 서명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회계 방향, 힘이 들어간 곳과 빠진 곳. 아픈 사람의 글씨라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분명히 익숙한 이름인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여기 출석 확인서에 성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다른 종이를 내밀었다. 나는 볼펜을 받아들고 내 이름을 천천히 썼다. 종이를 향해 눌러 쓰는 동안 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이 순간만큼은 남겨두겠다고. 회의실을 남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사람이 손을 흔들었다. 누님, 남편 친구이자 재단 이사였던 박동진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느슨하게 두르고 있었다. 예전부터 늘 조금 구겨진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구겨져 보였다. 끝났어요. 내 말에 그는 한숨인지 숨고르기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대충 짐작은 했어요. 표정이 말해주네요.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서 있으면 더 추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강남대로 쪽으로 나와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오래된 다방 비슷한 카페로 들어갔다. 나무 냄새, 커피향, 낡은 소파. 창가 자리에서 트럭과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엎었기도 했다. 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공증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동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고 한 번씩 눈을 감았다가 뜨기도 했다. 영호 형이 그랬다고요? 누님 목숨 빼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글쎄요.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 꺼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이라면 설사 바꾸더라도 상의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하고 이 종이 위에 적힌 사람은 다른 사람 같아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보며 말했다. 누님, 집에 옛날 서류 같은 거 남아있지 않아요? 예전 유언장이라든가 재단 문서라든가. 있을걸요? 영호가 뭐든 복사해서 모아두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그럼 한번 찾아보시죠. 사람은 바뀌어도 종이는 기억을 잘 안 잊어요. 특히 영호처럼 꼼꼼한 사람이라면. 집에 돌아오는 길 전한 몇 번이나 지하철을 타려다 말고 그냥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강변북로가 훌렁훌렁 지나가고 한강철교 위로 저녁 햇빛이 얇게 부서졌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다. 아무도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의 공기는 익숙한 김치 냄새와 섞여 있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불을 켜자 남편 영화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영정은 지금은 작은 액자에 옮겨져 있었다. 검은 정장, 살짝 올라간 입꼬리, 진지한 눈빛. 당신, 이게 정말 당신 뜻이었어? 나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의 목소리가 오래된 녹음처럼 다시 틀어졌다. 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웃던 목소리. 내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던 목소리. 나는 거실 한쪽에 있는 큰 서랍장을 열었다. 파일, 봉투, 농책, 봉투. 손때 묻은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남편은 웬만한 공문서나 계약서는 전부 복사해서 집에 보관하는 사람이었다. 설마 이 와중에 그 성격이 바뀌었을 리는 없었다. 조금 뒤 연녹색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앞에 검은 매직으로 유언장 발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파일을 꺼내어 소파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폈다. 몇 년 전 날짜가 적힌 공증문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남편이 건강할 때 한 번 유언장 정리를 했다고 말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먼 얘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남편의 말과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설명, 시골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의 처리 계획, 교육재단에 대한 지원 계획, 딸 소연과 손주들에 대한 배려. 무엇보다도 그 문서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 또박또박하게. 나는 두 개의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서체, 문장 구성, 표현 방식. 앞의 것은 남편과 내가 주방 식탁에서 같이 읽던 그날의 기억과 연결되었다. 뒤의 것은 오늘 들었던 낭독과 연관되었다. 내용도 분위기도 전혀 달랐다. 날짜를 보면 새로 작성된 유언장은 남편이 세 번째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드나들던 시기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때 그는 강한 진통제와 수면제로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중대한 판단을 뚜렷하게 내릴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이 뚜렷해지는 순간 마음속 한가운데 있던 막연한 억울함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감정이 아니라 이상함, 억울함이 아니라 의심. 그게 날 버티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는 동진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말한 대로였어. 옛날 유언장하고 이번 거랑 여러 군데 이상해.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대로 봐줄 사람한테 가야죠. 예전에 재단 만들 때 도와줬던 변호사 있잖아요. 이소라 변호사. 기억하세요? 그 연전은 변호사 말이지? 지금은 그렇게 젊지가 않겠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상담받아 보시죠.
변호사 사무실은 시청 근처 빌딩 10층에 있었다. 회색 카페트와 하얀 벽, 커다란 관엽죽물이 놓여져 있는 대기실. 안내를 받고 들어간 방 안에서 이소라 변호사는 내게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장례식 때 못 가뵈어서 죄송했어요. 중간에 연락은 들었습니다. 그녀도 옛날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얼굴선이 부드러워졌고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또렷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짧은 안부가 오간 뒤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공증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새 유언장 내용, 내 이름이 빠진 부분, 며느리 미나의 말들, 부자연스러운 웃음, 그리고 집에서 찾아낸 옛 유언장까지. 이소라는 메모를 하다가 중간중간 중요한 대목에서만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자료는 가지고 오셨죠? 나는 가방에서 2개의 유언장 사본과 남편의 진단서 사본, 재단 관련 문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차례대로 넘겨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다. 때로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서명을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 한참을 그렇게 문서와 씨름하던 그녀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일단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요. 먼저 이 유언장은 5년 전에 작성된 것이고 이쪽은 작년 가을에 새로 작성된 겁니다. 그때 남편분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건 맞으시죠? 네. 항암 치료 때문에 거의 병원에 지냈어요. 정신이 말짱한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의무 기록을 확인해 가야겠네요. 약 처방, 의식 상태, 의사와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박사라라고 되어 있네요. 옆집 사시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옆동 사는 사람. 자주 왕래하는 이웃이에요. 그분도 상황을 잘 모르고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명 자체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걸립니다. 전에 유언장과 남편분의 평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의도에 끌려간 느낌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표정을 살펴보았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억울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분의 진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싸워야 하는 건가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스스로가 놀랐다. 싸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만큼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병원 기록, 재단 회의록, 공중 당시의 출석 기록. 필요한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고요. 이소라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건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 꼭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박동진 이사님도 계시고 옆집 박사라 씨도 진실을 말씀해 줄 사람 같고요. 사라 씨에게도 물어보겠다는 거죠? 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서명하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 공기가 싸늘하게 밀려 들어왔다.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 어르신들이 배드민턴 치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럭 후진 금고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정말 싸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싸움이라기보다는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자고. 어그러진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라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남편의 말과 마음을 믿어지는 일이라고. 며칠 뒤 옆집 박사라가 집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성이는 것을 봤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눈을 피하면서도 다가왔다. 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는 현관 앞에서 서 있기가 애매해서 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내오자 사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말을 못 꺼내는 눈치였다.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말을 열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껌벅대니 어렵게 입을 떴다. 저 혹시
작년 가을쯤에 미나 씨랑 저랑 언니네 집에서 서류에 도장 찍은 거 기억하세요? 나는 그날을 또렷이 떠올렸다. 그때 나는 남편 옆을 지키느라 병원에 있었고 그 애가 박사네 집에 갔던 날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도장과 인주, 막연한 불안감만 남겼던 그 기억.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는 그냥 재단 관련 서류인 줄 알고 자세히 안 보고 도장 찍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나서요. 혹시 그게 유언장이랑 관련된 서류였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사라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날 미나 씨가 저한테 와서 너무 급해서 그렇다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정리해 두신 재단 서류인데 증인이 2명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재단 행사도 도와드리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탁하는 분위기였어요. 하나하나 읽어볼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괜찮다,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고 해서요. 솔직히 그때는 의심을 안 했어요. 아픈 사람 두고 바쁘겠구나 싶어서.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나중에 미나 씨가 자꾸 재단 이야기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고 언니 얘기는 점점 안 나오고 그러다 얼마 전에 변호사님이 연락 와서 근한 일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데 도장을 찍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안 떠나서. 나는 그녀의 손 위에 살짝 손을 올렸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 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만 어떡하나 싶어서. 아니야. 잘못은 설명 안 하고 도장 찍으라고 한 사람에게 있는 거지 도와주려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미 나한테는 큰 힘이야. 그 다음번에 이소라 변호사를 찾아갔을 땐 사라도 함께였다. 그녀는 변호사 앞에서 그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야기했다. 식탁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 빨리 해야 한다며 다그치던 미나의 표정, 제대로 읽어보려 하자 시간 없다면서 웃어넘기던 말투. 이소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자세히 기록했다. 말이 끝난 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증언입니다. 감사해요, 박사라 씨. 사라는 별 말씀을요 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 역시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재단 사무실에도 변호사 사무실에도 소송 관련 서류들이 오가고 가족법에 관한 법조문들이 화이트보드 위에 적히고 지워졌다. 그 와중에도 내 일상은 계속되었다. 새벽에 조기축구 가는 아저씨들의 발소리로 깼다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종량제 봉투를 묶어서 분리수거장에 들고 나갔다.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는 영어교역재단 이사회를 여는 날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정성을 쏟았던 그 재단은 요즘 들어 미나의 손에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대기업 후원만을 노리고 화려한 행사만 기획하고 장학금보다 홍보비에 더 많은 예산을 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사회를 연 장소는 시청 근처의 중소기업 지원센터 회의실이었다.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해진 초대 이사장, 남편과 함께 설립을 도왔던 회계사, 오랫동안 실무를 맡아온 사무국장,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미나. 오늘은 특별히 고 김영호 이사장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미나는 시작부터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다. 나는 그 말에 작은 불편함을 느꼈다. 정작 그 사람과 가장 오래 산 내가 여기서는 작은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조금 웃기기도 했다. 안건이 몇 가지 처리된 뒤 이소라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재단의 자문 변호사라는 직함으로 참석해 있었다. 한 가지 법률적이면서도 이 재단의 정체성과 깊게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분위기가 분위기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딱딱한 내야기가 아니라 이 재단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야기입니다. 이소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고 김영호 이사장의 진짜 뜻이 현재 재단의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소라는 준비한 자료 뭉치를 꺼내 이사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었다. 각자의 손에 종이가 쥐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에는 5년 전 김용호 이사장이 작성한 첫 번째 유언장, 그리고 최근 작성되었을 것으로 알려진 두 번째 유언장, 그 당시의 병원 신체 상태 기록, 그리고 일부 증인의 증언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몇몇 이사가 안경을 꺼냈으며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미나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소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유언장 작성 시기와 남편의 의식 상태, 서명과 도장에 관련된 의문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언의 방향이 극적으로 바뀐 점. 특히 재단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바뀌었는지 둘 사이 문구의 차이를 짚어나갔다. 고령의 이사 한 명이 문서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김영호를 20살 때부터 봐왔소. 그 친구가 자기 아내를 완전히 빼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유언은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의 근본은 쉽게 안 바뀌지. 이건 뭔가 이상해. 다른 이사도 말했다. 재단 운영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재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방식이 한 개인의 입맛에만 맞게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미나는 여러 번 말을 끼어들려고 했다.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게 죄가 된 것 같네요. 병원에서 아버님 돌본 것도 저고 재단 일 뛰어다닌 것도 나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 다 의심이라니. 그 말 속에도 어느 정도 진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하지만 진심과 옳음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지는 않는다. 노력과 권한도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이사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이사회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재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하고 어떤 개인에게도 단독 권한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나의 대표권은 제한되는 셈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기분 좋게 웃을 마음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옆으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동진이 뒤에서 불렀다. 누님, 이 정도면 형도 아마 속으로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시끄럽게 박수치지는 못해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사람 박수 안 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했겠지.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통쾌함보다는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웃음에 가까웠다. 몇 달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유언장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었다. 이소라는 판결문을 들고 내 앞에 와서 한 줄 한 줄 읽어주었다. 법원은 고인의 유언 당시 의식 상태와 병원 기록, 증인의 진술, 재단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작성된 유언장이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을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그 효력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나는 판결문 위의 활자를 똑똑히 보면서도 이해가 바로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내 표정을 본 이소라가 덧붙였다. 쉽게 말하면 5년 전에 작성하신 그 유언장이 남편분의 진짜 마음을 더 잘 보여준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상속과 재단 운영을 다시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판결문 중간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진정한 의사. 나는 그 4글자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사람들은 죽으면 흔히 유언대로라고 말하지만 사실 유언장은 살아있는 동안의 글이다. 글은 쓰는 시기, 상황,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법원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진짜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영호의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봤지? 당신 진짜 마음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조금은 안도의 기색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상상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더 위로가 되었다. 재단의 운영 구조도 조금씩 바뀌었다. 대표이사 체제에서 공동 운영 체제로, 장학금 심사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결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것은 영호가 생전에 늘 말하던 방향과 닮아 있었다. 투명해야 한다. 그는 술을 한 잔 마셔도 그렇게 말했다. 상속 문제도 정리가 되었다.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원래대로 내 지분이 인정되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집도 바로 매각하지 않고 재단과 가족이 함께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종이 위에서조차 남편과의 삶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미나와의 관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딸 소연은 중간에 끼어 많이 힘들어했다. 나는 소연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지워버리게 되니까. 어느 날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처음엔 그냥 아빠가 그렇게 결정한 줄 알고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미나 말도 계속 들리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미안해. 그때 나는 괜찮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켰다. 괜찮다는 말은 나중에 해도 돼. 일단 미안하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그 말이 어려웠을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밥을 묵었다. 가끔 서로의 수저에 반찬을 얹어주면서. 그렇게 부딪혔다 떨어졌다 하면서도 결국 다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서울대 근처의 강당을 빌려서 10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상장을 받는 자리였다. 나는 맨 앞줄 한켠에 앉아 하나하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면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졸업해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영호가 밤 늦게까지 회의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모습들이 납득이 갔다. 그 사람은 평생 돈을 벌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혹시 김순자 이사님 맞으세요? 그렇다고 해야겠지요? 항상 장학금 서류에 어르신 성함이 있어서요. 직접 뵙게 되면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고맙기는요. 앞으로 잘 살아줘요.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을 물끄러미 갈아보았다. 눈가 주름은 더 늘고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더 많아졌지만 눈동자 안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불씨가 언젠가 꺼지더라도 내가 지켜낸 것들은 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나는 자주 혼잣말을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혹시 당신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겪지는 않은지.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몇 장 때문에 남의 것처럼 되어버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고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멍해진 적은 없는지. 그렇다면 조용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억울함을 너무 빨리 삼켜버리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소리를 지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말이다. 천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종이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상의해보라고. 이건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다. 조용한 사람에게도 조용한 싸움 방식이 있다는 것. 그 싸움은 때로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나는 무엇을 되찾았을까? 내 이름이 적힌 몇 줄? 은행 계좌의 숫자? 재단 이사회 자리? 겉으로 보면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진짜 되찾은 것은 다른 것이다. 나는 여기 있었다는 사실. 남편과의 삶. 함께 밥을 먹고 싸웠던 웃었던 세월. 밤새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있던 시간. 누군가는 그걸 종이 위에서 지워보려 했지만 결국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걸 증명해준 사람들도 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들어준 이사들.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찾아온 옆집 사람. 전화를 걸어와 도와주겠다고 말한 변호사. 그리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당신 같은 사람. 누군가 내 이름을 지워도 내가 나를 지우지 않는 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은 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늘 그렇듯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은 국을 냈다. 김치통을 열 때마다 영호가 옆에서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신, 이 김치도 내가 지켜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가스불을 조금 줄였다. 창밖으로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 문 여닫는 소리가 이어졌다.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 역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내 몫의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